병실 안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70살 한도연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떴습니다. 복부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통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햇빛이 반사되어 방 안을 따뜻하게 밝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큰아들 한지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 초반의 나이,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뒤이어 30 후반의 작은 아들 한민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형제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도연은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어요. 괜찮아. 어제보다는 나아졌단다.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평생 두 아들을 위해 헌신해온 어머니였죠. 그녀의 삶은 언제나 자식들 중심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작은 가게를 운영했고 모든 것을 아들들에게 바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얘기 좀 해볼까 해서요. 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벌써 300만 원이 넘었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은 저축해둔 돈이 있었기에 병원비가 걱정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어머니, 이제 집에서 요양하시는 게 어떨까요? 퇴원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최소 일주일은 더 지켜봐야 한대. 섣불리 퇴원했다가 합병증 생기면 더 큰일이야.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석과 민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도연은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돈. 그것은 언제나 돈이었죠.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의사도 상주해요. 거기 가시면 여기보다 훨씬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석이 설득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요양원? 그녀는 그곳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아직 자신이 그런 곳에 갈 나이도 상태도 아니었어요. 난 아직 내 몸 하나 챙길 수 있어. 요양원은 생각도 안 해봤다.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지석이 말을 이었어요. 바로 그때 유세린 간호사가 약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한도연님. 두 아들은 잠시 대화를 멈췄어요. 유세린은 도연을 위해 약을 준비하며 두 아들을 살짝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도연이 매일 겪는 상황을 지켜봐 왔고 두 아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어머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무언가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 놓인 것 같았어요. 수십 년간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말투와 행동에서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알았다. 생각해 볼게. 도연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두 아들은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병실에 머물다가 내일 또 올게요. 어머니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 그녀가 느끼는 이 불안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도연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두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한도연님. 유세린 간호사가 밝은 미소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도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세린 씨. 덕분에 몸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
유세리는 도연의 혈압을 재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문득 도연의 침대 옆 서랍을 바라보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도연님, 혹시 가방 확인해 보셨어요? 유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왜? 어젯밤 순찰 돌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살짝 문을 열어봤더니 누가 도연님 가방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방문객이 있을 시간이 아니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고 가방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신분증과 카드는 그대로였지만 통장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축 통장이 없어졌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세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혹시 누구 의심 가는 분이 있으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두 아들이 퇴원을 종용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평생 모은 돈이 그 통장에 있었습니다. 비상금으로 5천만 원,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적금을 합쳐 3억 정도가 있었죠. 세린 씨, 혹시 이 병원에 CCTV가 있나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복도와 로비에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보안팀에 요청해 볼게요. 1시간 후 유세리는 태블릿을 들고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보안팀에서 영상을 확인했어요. 어제 저녁 9시경에 유세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보여줘요. 태블릿 화면에는 어제 병실 앞 복도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두 남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간은 밤 9시 15분. 도연이 잠시 검사를 받으러 간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안에서 약 5분간 머물다가 나왔어요. 그중 한 명의 주머니에 무언가가 불룩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지석이와 민호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세리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도연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도연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이,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이 그녀의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세린 씨, 혹시 휴대전화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도연이 마음을 다잡으며 물었어요. 유세리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도연은 지석의 번호를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지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석아, 엄마야. 도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통장 어디 있니? 도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밤에 내가 민호랑 함께 병실에 와서 가방에서 가져간 통장 말이다. CCTV에 다 찍혔어.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병원에 두면 위험할 것 같아서.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내 말을 어떻게 안 믿겠니? 오늘 당장 통장 가지고 병원으로 와라. 내 동생도 함께. 어머니, 지금은 회사에서. 나 오늘 퇴원할 거야. 지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퇴근하고 바로 모시러 갈게요. 통장도 꼭 가져오고.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세리는 도연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정성일 교수님께 연락해 주시겠어요? 오늘 진료받고 싶어요. 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유세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눈에는 이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온전한지 확인받아두고 싶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유세리는 도연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도연은 병원 밖 하늘을 바라봤어요. 평생 두 아들을 위해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다른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할 때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후 2시 정성일 교수가 도연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인 그는 도연의 주치의는 아니었지만 유세린 간호사의 부탁으로 특별히 시간을 냈어요. 한도연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 교수가 친절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 교수는 도연의 건강 상태와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를 진행했어요. 날짜, 장소 인지부터 간단한 계산 문제, 최근 기억 회상까지 다양한 항목을 체크했죠. 한도연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인지 기능은 같은 연령대보다 오히려 우수하신 편입니다. 정 교수가 검사지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도연의 어깨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럼 치매 같은 건? 전혀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가끔 건망증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의사결정에 문제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정 교수는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충분함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도연은 그 진단서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아들이 통장을 가져간 일, 갑작스러운 퇴원 요구, 그리고 그녀가 느끼는 불안감까지. 정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요즘 노인 학대나 재산 갈취 사례가 늘고 있어요. 특히 가족에 의한 경우가 많죠. 한도연님,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도연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 교수가 떠난 후 그녀는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후 5시 병실 문이 열리고 지석과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약간 긴장해 보였어요. 어머니, 퇴원 준비 다 하셨어요? 지석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통장 가져왔니? 민호가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젯밤에 좀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아요. 그냥 걱정돼서. 도연은 통장을 받아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잔고는 그대로였습니다. 아직 돈에 손을 대지는 않은 모양이었죠. 퇴원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지석이 물었습니다. 집에 가면 되지. 도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두 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좀 상의할 게 있어요. 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앉아 두 아들을 바라봤어요. 말해봐. 민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통장도 잃어버리시고 약 드시는 것도 가끔 잊으시고.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약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석이 이어받았어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 관리를 대신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법적으로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후견인?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판단력이 떨어지실 때를 대비해서요. 저희가 어머니 돈을 관리해드리고 의료 결정도 대신 해드리고. 지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어요.
내가 언제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그러니? 내 돈을 빼앗으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바로 그때 유세린 간호사가 도연의 퇴원 서류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병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유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에요, 세린 씨. 그냥 가족 간의 대화였어요. 유세린은 도연에게 퇴원 서류를 건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 전에 복도에서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어머니를 치매 초기로 진단받게 해서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하겠다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세린은 재빨리 덧붙였어요. 오진우 변호사님을 만나보세요.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도연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나 오늘 퇴원 안 할 거야.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지켜보자고 하시더라. 지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병원비가 내 돈으로 낼 거니까 걱정 마.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후견인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마. 정성일 교수님께 오늘 진단받았어. 내 정신은 또렷해. 두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이제 돌아가. 나 좀 쉬고 싶다. 도연이 침대에 다시 누우며 말했습니다. 지석과 민호는 마지못해 병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세린이 도연 곁에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린 씨, 내일 오진우 변호사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유세린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 바로 연락드려 볼게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어머니로만, 엄마로만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한도연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오진우 변호사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60 중반의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도연과는 오래전 같은 동네에 살던 인연이 있었고 유세린의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도연 씨, 오랜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유감이네요. 오진우가 도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진우 씨. 유세린은 두 사람에게 차를 대접하고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도연은 진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장을 훔쳐간 일, 퇴원을 종용한 일, 그리고 후견인 이야기까지. 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흔한 케이스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경우죠. 특히 요즘은 법적으로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첫째, 모든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옮겨야 합니다. 둘째,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셋째, 필요하다면 접근 금지 명령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접근 금지라니. 그건 너무. 도연 씨, 자식이라도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감정적으로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에요. 도연은 침묵했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생각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일단 은행부터 가봅시다. 계좌를 새로 만들고 돈을 옮겨야 해요.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도연은 잠시 외출 허가를 받았어요. 진우의 차를 타고 가까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도연은 새 계좌를 개설하고 기존 계좌의 돈을 모두 이체했어요. 또한 기존 계좌의 공동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던 지석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은 당신 돈에 접근할 수 없어요. 진우가 도연을 안심시켰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도연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쉴 수는 없었어요. 저녁 무렵 지석의 전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계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 돈이니까 내가 관리할 거야.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얘기한 내용 다 알아. 내가 치매라고, 후견인 신청한다고, 내 돈을 빼앗으려고 그런 짓까지 하다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스피커폰으로 바꾼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모두 오해하고 있어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두자. 너희가 날 걱정했다면 왜 몰래 내 통장을 가져갔어? 왜 내 뒤에서 후견인 얘기를 했어? 그건 지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어머니,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병원으로 갈게요. 도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지 마. 난 지금 만날 기분이 아니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어요. 1시간 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석과 민호가 들어왔는데 둘 다 술에 취한 듯 했어요. 특히 민호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돈 어디 갔어요? 민호가 고함을 질렀어요. 도연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 낮추거라. 여긴 병원이야. 지석이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돈은 내 돈이야. 누구 허락도 필요 없어.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우리가 평생 어머니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돈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민호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항상 부드럽고 다정했던 작은 아들의 얼굴에 이제는 욕망과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지석이 민호를 말렸어요. 진정해, 이러면 안 돼. 그러나 민호는 이미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도연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어요. 새 통장 어디 있어요? 이것도 가져갔겠죠? 병실 밖에서 소란을 들은 유세린과 다른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호는 유세린을 밀쳐냈습니다. 그 바람에 유세린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간호사들이 경비를 불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도연은 침착하게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세 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아들들이 병원에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간호사를 폭행했어요. 네, 지금 바로 와주세요.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됐어요. 지석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경찰이요? 지석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어요.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너희가 선을 넘었어. 이제 법대로 하자. 병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지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경찰 오기 전에. 두 사람은 서둘러 병실을 나갔어요. 유세리는 일어나 도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님?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요.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어.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비록 가슴은 아팠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더 이상 그저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한도연으로서.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이 창 너머로 보였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도연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진우 변호사가 병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미소로 맞이했어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어젯밤엔 큰일이 있었지만요. 진우는 이미 유세린에게 어젯밤 상황을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도연 옆에 앉았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지켜온 가족인데. 하지만 이제 나를 지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우는 서류 가방을 열고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법적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어제 있었던 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도연 씨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선을 넘은 사람들은 계속 시도하곤 합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한도연 고객님 맞으십니까? 저는 신한은행 직원 이수진입니다. 고객님 계좌에 대한 위임장이 제출되었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위임장이요?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네, 저희도 의심스러워 연락드렸습니다. 한지성 님이라는 분이 고객님의 아들이라며 위임장을 제출하셨는데 서명이 좀 의심스러워서요. 도연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이해하고 전화기를 받아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연님의 변호사 오진우입니다. 그 위임장은 위조된 것이니 즉시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관련 자료를 보존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은 진우는 도연을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그들은 당신 돈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내 아들들이. 진우는 도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곳이라뇨? 예를 들어 신탁이나 기부 같은 것들이죠. 그들이 노리는 것은 돈입니다. 그 돈이 없어지면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힐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도연은 갑자기 등이 곧게 펴졌어요. 그녀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기부요? 그게 좋겠네요. 진우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아니에요. 마음이 정해졌어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게 오히려 우리 가족을 망쳤네요.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좋겠어요. 진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합니다, 도연 씨. 그럼 어떤 곳에 기부하고 싶으신가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동복지시설이 좋겠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암 환자 재단도요. 남편이 암으로 떠났거든요. 이틀 후 도연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오진우의 도움으로 그녀는 3억 원 중 생활비로 5천만 원만 남기고 모두 기부를 완료했어요. 아동복지시설, 암환자 재단, 노인복지기관 등 다양한 곳에 나누어 전달되었습니다. 기부를 마친 그날 도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 마음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은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도연 씨,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진우가 물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은 이제 떠나려고 해요. 시골에 작은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려고요. 그때 유세린이 다가왔어요. 도연님,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알고 있어요. 제 고향이 충청도 작은 마을인데 거기 빈집이 있거든요. 제 이모님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세내실 분 찾고 있었어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다음 주 도연은 유세린의 안내로 충청도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어요.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한옥집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했고 앞마당에는 텃밭을 가꿀 공간도 있었어요. 어떠세요, 도연님? 유세린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집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도연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지석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재산이 모두 기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도연은 침묵했어요. 지석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석아, 난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그저 실망했을 뿐이야.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 어머니, 저희가 찾아뵐게요. 어디 계신지. 도연이 말을 끊었어요. 아니, 그러지 마. 나는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해.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라. 전화를 끊은 도연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들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옭아매었던 무거운 사슬이 하나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도연으로서의 내 삶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어.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치 도연의 인생처럼. 이틀 후 도연은 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물건들이었지만 막상 떠날 때 필요한 것은 몇 개의 옷가지와 소중한 사진첩, 그리고 몇 가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오진우 변호사가 도연의 짐을 차에 싣는 것을 도우며 물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새 삶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진우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연락 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세린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며 그녀는 서울의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떠남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유세린이 물었어요. 네, 가요. 도연이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시간의 운전 끝에 그들은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산자락이 마을을 감싸고 낮은 담장들 사이로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마을은 여기저기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이태복 이장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유세린이 말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60 중반의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태복 이장은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한도연님,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세린이 많이 말해줬어요.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도연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장의 안내로 도연은 자신이 살게 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한옥이었어요.
지붕은 기와로 되어 있었고 마당은 넓지 않았지만 텃밭을 가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집은 오래되었지만 튼튼해요. 작년에 도배도 새로 했고 보일러도 교체했습니다. 이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소박하지만 아늑한 공간이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2개의 방과 작은 부엌, 그리고 아담한 거실이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뒷산이 보였고 햇빛이 따사롭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유세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그날 저녁 이장의 소개로 도연은 옆집에 사는 이옥분 할머니를 만났어요. 75의 이옥분은 도연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했습니다. 이웃이 생겨서 반가워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노인들만 남아있거든. 옥분이 도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도연은 옥분이 가져온 반찬을 받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기 생활이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도와주세요. 걱정 말아요. 내일 아침에 텃밭 가꾸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 옥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유세리는 도연이 어느 정도 정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주말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 혼자 남은 도연은 조용한 집안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의 소음과 번잡함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곳의 고요함은 새로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그녀를 반겼어요. 다음 날 아침 옥분의 안내로 도연은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던 도연에게 흙을 만지는 일은 낯설었지만 대지의 냄새와 촉감이 이상하게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상추는 이렇게 심는 거야. 한 달만 지나면 식탁에 올릴 수 있어. 옥분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연은 열심히 배웠고 해가 질 무렵에는 작은 텃밭에 상추, 고추, 대파 모종을 심는 데 성공했어요. 흙이 묻은 손을 바라보며 그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도연은 마을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아침이면 옥분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이장의 소개로 닭 3마리를 분양받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지어줘야 해요. 이장이 제안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지었어요. 복희, 행복, 자유. 이렇게 부를게요. 3마리 닭은 도연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아침이면 꽃기호 소리로 그녀를 깨웠고 날마다 신선한 달걀을 선물했어요. 도연은 그 달걀로 옥분과 이장에게 간식을 만들어 나눠 먹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도연의 텃밭은 푸르게 변했어요. 상추는 이제 수확할 만큼 자랐고 고추 모종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작물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잘 자라고 있구나. 조금만 더 힘내. 어느 날 아침 도연이 닭장을 청소하고 있을 때 옥분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도연아, 큰일 났어. 서울에서 누가 왔어?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요? 젊은 남자 둘인데 내 아들들 같아. 마을 입구에서 널 찾고 있더라고.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이곳을 찾아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어디 있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이장님이 마을 회관으로 데려갔어. 널 바로 만나게 하긴 불안하다고. 도연은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가서 만나볼게요.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길, 도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한도연이었어요. 마을 회관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리를 끊을 시간이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마을회관 문 앞에 선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단호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이장과 두 명의 남자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석과 민호였어요. 두 사람 모두 지난번 병원에서 보았을 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특히 민호는 얼굴이 헬쑥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어머니. 지석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니? 병원에 계신 유세린 간호사님을 찾아갔어요. 처음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꼭 한 번만 뵙게 해달라고 사정했더니 민호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이장을 바라봤어요. 이장님 잠시 저희만 있게 해주시겠어요? 이태복 이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르세요.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도연은 두 아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도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용서는 이미 했단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산을 모두 기부하셨다면서요. 저희 때문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 때문이야. 내 선택이었어. 그 돈이 우리 가족을 병들게 했으니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 지석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월급에서 매달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건 첫 달 것입니다. 도연은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다. 난 이제 내 삶이 있고 내게 필요한 건 다 갖추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 어떻게 사실 거예요? 돈이.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난 이제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닭을 키워 달걀도 얻고 동네 할머니들과 반찬도 나눠 먹으며 지내. 이보다 더 풍요로운 삶이 어디 있겠니? 두 아들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 했어요. 그들이 알던 헌신적이고 수능적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어머니 생활 도와드리고. 지석이 제안했습니다.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지 마라. 난 이제 새 삶을 시작했어.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라. 어머니, 그럼 저희를 완전히 잊으실 건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잊지는 않겠지.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야. 너희는 너희 가족과 함께, 나는 나대로. 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도연은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일어나라, 민호야. 난 이미 너희를 용서했다고 했잖니. 하지만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야. 그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쌓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가장 소중한 건 어머니였어요. 그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돌아가렴. 서울까지 먼 길이니 해지기 전에 출발하는 게 좋을 거야. 두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것만이라도 받아주세요.
지석이 다시 봉투를 내밀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잖니. 돈이 아니에요. 제가 쓴 편지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는 묵직했고 곳곳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지석과 민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 회관을 나갔어요. 도연은 창가에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아들은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도연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들의 차가 마을 입구에서 사라지자 이장과 옥분이 마을 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옥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텃밭에 앉았어요. 해가 서서히 산 뒤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석이 준 봉투를 바라봤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으려다가 도연은 문득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편지를 찢었어요. 작은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나는 용서하되 잊지 않는다.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석과 민호는 그녀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녀의 현재와 미래에 더 이상 중심이 될 수 없었어요. 도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텃밭에 떨어진 편지 조각들을 흙으로 덮으며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씨앗을 심는 것처럼 그녀는 아픔의 기억을 땅에 묻고 새로운 희망을 심었습니다. 내일은 상추를 수확할 수 있겠구나. 도연은 푸른 상추잎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어요. 이제 그녀의 마음은 오로지 앞으로의 삶을 향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연의 마음은 더욱 가벼워졌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온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집 마당에는 싱그러운 봄 기운이 가득했어요. 작년에 심은 모든 작물들이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고 닭장의 닭들은 이제 5마리로 늘어났습니다. 복희, 행복, 자유의 2마리가 더해져 꿈과 희망이라는 이름도 생겼죠. 도연은 이른 아침부터 텃밭에 나와 있었어요. 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작물을 심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삽으로 흙을 뒤집으며 그녀는 작년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도연아, 벌써 일하고 있구나. 옥분 할머니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침 공기가 너무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오늘은 토마토 모종을 심으려고요. 옥분은 도연 옆에 앉아 거들었습니다. 작년보다 얼굴빛이 훨씬 좋아졌구나. 시골 생활이 잘 맞는 모양이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모든 게 새롭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전 내내 일하고 나니 예쁜 모종들이 줄지어 심어졌어요.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점심 먹자. 옥분이 제안했어요. 도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어제 담근 김치와 텃밭에서 딴 나물로 간단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식사를 했어요. 도연아, 오늘 마을 회관에서 봄맞이 잔치를 한대. 같이 갈 거지? 옥분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상추전이랑 닭 달걀로 만든 계란말이 가져갈게요. 식사를 마친 후 도연은 집안을 정리하고 마을 회관에 가져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상추전을 부치고 계란말이를 만들면서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병원 침대에 누워 두 아들의 배신에 가슴 아파하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도연과 옥분은 함께 마을 회관으로 향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입구에서 모두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도연 씨, 잘 오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이 뭔가요? 이장이 궁금해했습니다. 도연은 자랑스럽게 음식 바구니를 내보였어요. 제 텃밭 상추로 만든 상추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닭들이 낳은 달걀로 만든 계란말이고요. 이장은 환하게 웃었어요. 도연 씨가 오신 후로 우리 마을 잔치가 더 풍성해졌어요. 마을 회관안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르신들은 한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어요. 평소에는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봄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도연은 음식을 나르며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1년 동안 그녀는 마을의 일원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고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도연 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도연 씨, 이번에 마을 문화센터에서 한글 교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마을 부녀회장이 다가와 물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됐거든요. 도연 씨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으니 잘 가르치실 것 같아서요. 도연은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요? 글쎄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요?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이에요. 마을 어르신들께 한글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잔치가 한창일 때 갑자기 마을 회관 문이 열리고 유세린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그녀를 안았어요. 세린 씨, 올 줄 몰랐어요. 유세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휴가가 생겨서 도연님 보러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도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리 와요. 소개해드릴 분들이 많아요.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잔치를 즐겼습니다. 유세리는 도연의 변화에 놀란 듯 했어요. 병원에서 만났던 우울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잔치는 마무리되었어요. 도연과 유세리는 함께 도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정말 아늑해졌네요. 유세린이 도연의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도연은 차를 준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제 집이 됐어요. 매일 조금씩 가꾸다 보니 정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뜨거운 차를 마시며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세린은 병원 소식을, 도연은 마을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석 씨와 민호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유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평온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후회되진 않으세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물론 가끔 그들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평생 함께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도 도연님은 정말 강한 분이세요. 유세린이 감탄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그저 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평생 엄마로만 살았던 나를 이제는 한도연으로 살게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유세린과 함께 마을을 산책했어요.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는 길을 걸으며 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세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새 삶을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유세린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도연님이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모든 결정은 도연님이 하신 거예요. 두 사람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연못에 도착했어요. 연못 위로 햇빛이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유세린이 물었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마을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리고 텃밭도 더 넓히고 싶고 닭도 몇 마리 더 키워볼까 해요. 작은 꿈들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꿈이에요. 그 꿈들이 도연님을 행복하게 해주니까요. 유세린이 공감했어요. 돌아오는 길 도연은 자신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 푸르른 텃밭, 그리고 닭장에서 논일고 있는 닭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삶이었어요. 나는 이제 진짜 내 삶을 산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도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만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집 마당에 심어둔 작은 매화나무에 눈길을 주었어요. 아직 작은 나무였지만 벌써 꽃봉오리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 같다고 느껴졌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 비로소 자신만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한도연. 그녀의 이름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도연, 나로 다시 사는 이름.